보험은 10년 전에 결혼할 때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10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건가요?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요, 범행 전에 갑자기 사망보험을 여러 개를 들거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편의 보험을 든 시점이 10년 전이다. 보험금도 많은 축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반박한 거죠. 그럼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있었고 아파트 임대료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사망보험금이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동산도 있었고 전세 보증금도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면 다 아내 몫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을 죽이려 했으면 119를 불렀겠어요? 부검은 왜 동의했겠어요? 저도 정말 답답해요.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살해를 했으면 같이 119 부르고 병원 응급실 가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내가 동의를 안 했으면은 부검은 못 하는 건가요, 아예? 수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내가 동의를 한 사건입니다. 아내의 내연남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지출하는데 일정 부분 나랑 있으면서 쓰였던 돈도 있으니까 저도 좀 미안하고. 내연남 입장에서는 아내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되지 죽일 건 아니잖아요. 왜 자살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핸드폰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검색한 기록들이 있어요. 남편이 자살을 암시했었다고요? 전자담배, 니코틴 김장, 자살보험금, 부모 의절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했다고요? 니코틴 김장이 뭐예요? 배추김치 김장 담그는 데서 나온 말 같은데요. 전자담배 용액을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직접 만들어 블렌딩한다고 그러죠. 숙성시킨다. 이제 그런 뜻의 은어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근데 한 집에 사니까 아내가 남편 휴대폰으로 갔다가 검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연남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거든요.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2달 전 아내가 이 내연남과 여행을 간 상태였어요. 아내에게 안녕, 잘 살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문고리에 줄을 맺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했던 것입니다. 진짜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즉시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편이 작은 방 매트리스에 누워 있어서 흔들어서 깨웠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내가 저를 봐주지 않아요. 괜찮으니 가도 돼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네요. 방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니까 일종의 시위를 한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유서를 쓴다거나 재산이나 빚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손발톱 문제 때문에 병원을 예약해두기도 했답니다.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에 애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황 증거
뿐이라는 겁니다. 남편 사망 후에 그 아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건 현장에 니코틴 병이 진짜 있었는지, 남편한테 건넨 찬물에 니코틴이 진짜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검찰은 아내를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내 유죄가 인정됐네요. 남편의 좀 한이 풀렸겠네요. 1심과 2심은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정황 증거만 있었는데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건가요, 결국? 1심은 아내가 미숫가루, 흰죽, 찬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니코틴을 남편한테 섞여 먹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요. 미숫가루, 흰죽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니코틴은 몸에 들어가면 약 2시간 후에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전날 오전에 마셨던 미숫가루나 저녁에 먹었던 흰죽에 니코틴이 섞여 있었다 해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2심에서는 적어도 마지막에 먹은 찬물에는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재판이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시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와, 돌려보냈다는 게 1, 2심을 깨고 무죄일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무죄라는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2심 징역 30년이다라는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더 해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죽었는지는 모른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닌가요? 아, 분통 터지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우수수 올라왔습니다. 이거 대법원이 잘못한 건가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좀 궁지에 몰렸습니다. 부부가 진 채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아내의 채무로 이제 묘사했어요. 일반 채무는 사실 수백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또 니코틴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냐, 또 음식에 타면 먹을 수 있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검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판사가 직접 니코틴 맛봤다. 진짜요? 파기환송심에서 판사와 검사가 소량의 니코틴을 직접 맛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 중에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판사가 핵심 증거로가 될 수 있는 니코틴, 그걸 직접 먹어보고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공소 제기한 측의 논거가 치밀하지 않았다. 그런 방증입니다. 어떤 점들을 더 확실하게 짚었어야 했을까요? 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니코틴 사망 사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부검 재감정 의뢰를 다시 하더라고요. 5년 전에 남양주에서 니코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바로 니코틴 중독이었던 겁니다. 그때 니코틴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미스가스를 마신 후 나타난 증상이 니코틴 중독과 연관이 있다고 제 소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이든 타살이든 과량의 니코틴을 입으로 먹은 게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특히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니코틴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일식이 명령한 피해자가 다량의 니코틴이 든 그 물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음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모르고 먹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직접 니코틴을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와, 직접이요? 먼저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렇게 역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조금 희석한 걸 갖다 콕 찍어서 혀끝에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맛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좀 쓰고 자극적일 것 같거든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혓바닥에 타는 듯한 그런 기분, 그 캡사이신 같은 거. 그런 맛이 나고, 물 해서 그냥 입을 헹궜는데 그래도 없어지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됐고 20분 지나니까 개욱질이 나기 시작해요. 뒤늦게. 그런데 실제로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한 1시간 반? 그 정도 지속됐습니다.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니코틴 반감기가 보통 2시간 정도니까 아마 반감기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증상이 멈춘 게 아닌가.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먹어본 것이 이 정도면 음식이랑 게 섞었을 때 니코틴 맛이 좀 더 역하게 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니코틴을 잘못 먹어서 중독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이들은 담배도 안 피는데 어떻게 하다가 니코틴을 잘못 먹어요? 제가 니코틴을 먹고 처음에 어떻다고 했죠?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고. 처음 10초간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런데 10초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마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쓴맛 나는 거를 좋아하나? 너무 싫어하죠.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일단 쓰면 바로 뱉어버려요. 10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은 아무런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음식이나 음료에
쉽게 섞어서 먹는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물 같은 거는 그냥 쭉 들어가 버리니까 10초 안에 마시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 10초를 간과하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했는데 니코틴을 탄 물 한 모금으로도 죽을 수가 있나요? 니코틴 독성과 사망 여부는 혈중 용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니코틴을 천천히 섭취했다면 초호와 대사 이런 걸 통해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중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사망까지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 한 모금이라도 니코틴 농도와 섭취량이 높다면 20분도 지나기 전에 혈중 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마신 찬물의 그 니코틴 농도가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물을 그냥 한 모금만 마신 건지 아니면 한 컵을 다 마신 건지는 이 여자의 진술뿐이니까 목격자도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다각도로 검토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가상화폐 문제인데요. 갑자기 가상화폐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사망한 당일 새벽 2시 45분경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 등의 캡처 화면을 확인한 로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거죠? 아내에 의하면 남편에게 새벽 1시 30분경에 물을 준 후 안방으로 들어가고 내연남과 쭉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물을 마신 지 1시간 15분 후에 가상화폐를 확인한 셈이거든요. 니코틴을 마시고 나서 1시간 동안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을 복용 적어도 30분 지나서는 증상을 호소하며 구조를 요청해야 할 시간인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내가 준 물에 니코틴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더 모르겠다.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니코틴에 든 물을 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은 남편이 검색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한 결과로 밝혀졌어요. 남편이 2시 45분경까지 생존했다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니코틴의 찬물을 먹인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그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이정빈 교수님을 통해서 니코틴의 특성을 자세히 알게 됐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정할 수가 없게 됐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가설을 세워도 무방하게 됐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왜 전처럼 목 매달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며 남편이 오케이 뜻대로 해주마 이렇게 해서 홧김에 니코틴 원액을 마셨다며 이때 아내가 별소를 다 하네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자버렸다며 이렇게 갖가지 상상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구나. 아내가 범인인지 무고한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또 다른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지는
이제는 하늘만 알게 되었죠. 타살이라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며 타살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던 이 아내의 억울함은 또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수사진이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영구 미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미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처음에는 확실한 용의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범인으로 예단을 하고 거기에 막 짜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한 가지가 논리가 부족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사진이 그 자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논거를 세우고 촘촘히 연결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봅니다.